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제가 뭐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자료는 공부 차원에서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을 좀 공부하는 차원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조용히 우리 공부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뭘 갖고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두 애널분이 그래도 잘 협력해서 좋은 자료를 냈고, 특히 삼성물산은 과거에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참 소외되어 있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제가 참고로 여기 현대백화점에 한섬 매장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중간에 코호인가 뭐 구호? 아니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요즘 안 그러더니 이제 내가 우리 뭐 하여튼 옷 사줄게 했어요. 깜짝 놀라서 계산을 하다가 이렇게 안 비싼 줄 알았다가 와, 뭐 이거 다 갖춰서 다 샀더니 얼마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산했는데 삼성물산 거였더라고요. 네, 구호랑 갤럭시랑 뭐 여러 가지 브랜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이게 리오프닝이고, 아까 우리 김세련 연구원 말했지만 에버랜드도 있고, 네, 또 지배 골프장도 있고, 그렇죠, 골프장도 있고, 거기다 급식도 하고. 네. 건설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 유독 왕따돼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또 지주사 할인 감안해도 이건 사업회사도 갖고 있는데 지나치게 LG만큼 평가됐다고 나한테 얘기해 줬더라고. 네, 맞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이걸 잘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공감대를 얻으면 좋아질 것 같은데 뭐 당장 주가가 어떨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이 회사 가진 장단점들을 좀 얘기해 주는 두 애널분이 네.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 공부를 쭉 해놓으신 다음에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뭔가 이 기업이 주주들이 지쳐서 던질 때 주주가 되시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위너가 되지 않을까. 장기 투자 종목으로 가능하다. 건설가치 주가 보는 삼성물산, 내비게이터, 그냥 삼성물산 정말 심층해봅니다. 그래서 심세련 연구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은 호흡을 들어볼게요. 네, 시작하시죠. 3페이지 목차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자료를 작성한 취지가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에서 종목 피킹에서 바이코라는 자료는 아니고요. 일단 물산이란 종목이 지주사로서의 역할도 물론 하지만 건설의 포션이 큰 회사다 보니까 지주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도 좀 건설이 많으니까 좀 그레이한, 건설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도 지주가 있다 보니까 좀 공부하기 어려운 그런 좀 종목인데, 또 시가총액은 20조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중요한 종목인데도 시장에서 좀 이 회사의 어떤 업데이트를 놓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뒤에서 지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회사의 NAV 할인율이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확대가 좀 많이 된 데다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본업인 건설 쪽에서 좀 유의미한 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좀 종목 스터디 차원에서 자료를 작성했고요. 그 3페이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파트 2에 있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저희 지주 담당 이승훈 연구원이 지배 구조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8페이지에 저희 건설에서 그동안 삼성물산을 좀 안 봤던 이유는 그 주택 사업을 거의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했었다가 이게 언제부터 주택을 안 하기 시작했냐면, 그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중공업이 합병을 하려고 공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유가가 좀 폭락을 하면서 합병이 한번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무산된 이후에 거의 곧바로 이제 한화랑 방산 빅딜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서 물산과 삼성그룹사가 줬던 시그널은 구경제 사업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비주력 계열사는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실제 그 이후부터 주택시장에서 삼성물산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수주를 했던 그런 레코드가 있다. 그래서 많이 자취를 감췄었고요. 레미안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 말씀하시는, 같아요. 그때 실제 이제 레미안이 들어오지 않았고 수주 전에 그 포션을 자기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주는 이제 도시정비라는 저희 재개발 재건축 안에서의 마지막 레코드는 그림 6번 왼쪽에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묶어서 재건축 수주하는 2015년에 지금 아시는 이제 원베일리 그거 수주한 게 마지막이었고, 계속 이제 좀 수주 안 하다가 도시정비 사업 쪽에서는 발을 뺐다가 유의미하게 작년에 이제 다시 좀 복귀를 하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림 7번이 신반포 15차 재건축 올해 작년에 2020년 4월에 수주했고요. 지금 아파트 이름은 레미안 원펜타스로 좀 결정이 났고 제가 표 3번에 최근에 레미안이 수주한 유의미한 프로젝트들 정리해 두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레미안이 온다라는 거고 제가 뒤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두 번째는 바이오로직스 얘기가 주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오프닝 뭐 그런 내용인데 아무래도 일단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레미안이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림 9번인데 예전에는 건설 부분에서 주택이 기여하는 비율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매출이 방어됐던 부분은 주택이 아니라 저희가 하이테크라고 불리우는 소위 말하는 삼성그룹사 캡티브 수주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이런 프로젝트들 캡티브 수주를 하면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긴 하는데 캡티브 수주는 바로바로 매출이 인식되기도 하고 마진도 안정적이라서 물론 이제 캐시카우 측면에서는 좋은 수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걸로 이제 주가를 올리는 리레이팅 포인트로 삼기는 어려운 게 결국은 캡티브 그룹사 캐펙스에 기속이 되는 거라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성장성을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삼성물산이 건설주라고 볼 때도 그 안에서 조금 소외를 받았던 부분은 좀 자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궁금한 거 갑자기 껴서는데 우리 지주애널도 같지만 건설물만 따로 이렇게 분사할 가능성 없어요? 가능성 있습니다. 뭐 빵이라고 그럼 엄청 평가받을 것 같거든. 아닌가? 아니야 그것도. 재평가 받을 수 있죠. 이제 어떻게 히든밸류가 나오고 하면은 건설 사업 부문을 분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얘기가 안 나왔던 시나리오는 사실 아니긴 합니다. 건설은 괜찮은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서 10페이지 표 4번은 그 사업보고서 기준,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캡티브 프로젝트들 제가 리스트업을 한 건데 전체 이제 주택을 뺀 전체 잔고에서 한 10% 이상이 이 공시된 거 기준으로만 캡티브다. 보시면 진행률이 한 80%, 90% 이렇게 높은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2021년에도 지금 이제 건설의 매출에는 이 캡티브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페이지 표 5번에 주택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 이제 잔고에서 주택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한 26%로 주택 잔고가 있긴 한데 대부분이 예전에 수주했던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프로젝트들이라 이게 실제 뭔가 가동이 되고 매출화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 있는 진행률도 보시면 높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산의 건설의 어떤 그 매출 기여에 주택이 올라오려면 올해는 사실 조금 아니고요. 내년까지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2페이지의 표 6이 제가 이제 그 2018년 이후에 서울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입주한 아파트들 쭉 리스트업을 한 거고. 고생했겠네. 이거 노가다 했네. 조금 찾아봤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파란색 부분이 레미안 레코드가 있는 부분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레미안이 이제 이 주택 사업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맞고 그 전에는 어쨌든 활발하게 수주를 했던 게 이 입주로 나타났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13페이지 가셔서 이제 그림 14번을 보시면 요게 이제 부동산 114에서 매년 조사하는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연도별 순위인데 제가 주석에 이제 어떤 항목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정리를 해 두었고요. 어쨌든 여러 점수를 가중해서 이제 순위를 매긴 건데 제가 레미안이 그동안 주택 시장에서 약간 좀 소극적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영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으로 그래도 이제 탑3 안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보시면 좀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힐스테이트가 브랜드 가치가 많이 치고 올라온 모습인데 아시는 그 DH 브랜드로 지금 재건축 수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GS건설 자이, 3위는 장사를 안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레미안이 있다라는 거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레미안이 주택에 대해서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게 그림 16번 오른쪽 하단 그림인데 올해 5월에 그 BI를 레미안 BI를 리뉴얼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그동안 이제 한글과 이제 한자로 썼던 걸 영문으로 이제 바꾸면서 다시금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이제 들어갈 것을 좀 약간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지오 분들은 이름 바뀔까 봐 되게 걱정하던데. 프로지오 아니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이제 중흥이랑 이제 들어가면서요. 그거를 약간
기존의 조합원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때문인지 이제 대우에서도 푸르지오 이미지 굳히기 하시려고 최근에 TV 광고도 좀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아파트 또 워낙 그 민감한 분들은 야 브랜드 갖고 정말 전쟁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브랜드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뭐 제가 예전에 어떤 논문을 봤는데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주택 리폼 시장,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열릴 때 결국 대형 건설사에 맡기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브랜드 밸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14페이지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재건축 단지 업데이트이긴 한데 좀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사이트고 이촌동의 가장 대여고요. 다른 이제 아파트들 더 있는데 이 한강맨션이 제일 좀 단지가 크고 입지가 좀 괜찮아서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 최근에 그 사업 시행인가 이제 사업이 되는 걸로 지금 고시가 나서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18번에 사업비가 9천억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단지라 보시면 되고 그림 20번에 왼쪽에는 LG 한강자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레미안 첼리투스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시그니처 건물인 첼리투스 그림 19번에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텐데 요게 있다 보니까 아마 물론 여기 이제 현대건설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메이저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예정이고 높은 확률로 지금의 스탠스라면 레미안도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재건축 시장에 레미안이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게 투자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물산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주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저희 이제 내년 상반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재건축 규제가 이대로 계속 지속되면 어떡하냐. 규제가 풀어지지 않고 이대로 쭉 가게 되면은 다시 대형 건설주는 이제 성장성이 구꾸라지는 거냐 이런. 건설주가 너무 어려운 게 아침에도 내가 질문했지만 밸류에이션 쌀 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게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바뀌니까 특히 올해처럼 대선 국면이 굉장히 안개빛일 상황에서는 그렇죠. 더 모호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에 베팅하자 이렇게 콜 드리기가 어려워서 요새 그냥 건자재 종목들 보고 있는 중인 건데 뭔가를 어쨌든 짓는다는 건 맞는데 그게 공공 베이스인지 재건축 규제 완화인지를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베팅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건설주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 빠지지도 그렇다고 오르지도 못하고 약간 이 횡보 상태인 이유도 그런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재건축 규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가정할 때 그럼 주택 시장은 더 이상 성장성이 없는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15페이지 표 7번이고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차이를 잘 아실 텐데 리모델링이 저희 개인이 집 고치는 그 리모델링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 단지 자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재건축은 그냥 이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인데 리모델링은 이제 골조를 남겨두고 그리고 짓는 겁니다. 수평, 수직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표 7번 가운데 보시면은 재건축은 안전하지 않아야 저희 아파트 등급 A, B, C, D이 있는데 D 이하로 D, E 이렇게 노후화된 아파트여야 다시 무너뜨리고 지을 수 있게 되는데 반대로 리모델링은 B 등급 이상 그러니까 안전해야 골조가 그냥 그대로 유지될 정도로는 튼튼하면 리모델링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가구 수의 경우도 재건축은 다 무너뜨리고 다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일반 분양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데 리모델링은 반면에 기존 가구 수에서 한 15% 이내로 늘어날 수 있는 가구 수가 제한적이라서 예를 들면 800세대였다 원래. 근데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한 80세대 늘어나는 그런 수준 정도라고 자기들 보시면 사는 것만 고치는 분 압구정인데 같은 데 그렇게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은 직관적으로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을 많이 늘려서 기존의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없이 혹은 돈을 받아가며 새 집에 들어가는 걸 이제 사업성을 일반 분양으로 뽑는다면 리모델링은 높은 확률로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분담금을 내면서 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리모델링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었다. 대신에 이제 리모델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살던 사람들이 그냥 힘을 모아서 집을 새로 짓는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거를 정부에서 투기 수요가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관련 법도 도시정비법을 적용받지 않고요. 그냥 건축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저희 요새 가장 중요한 규제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재건축 규제에서 좀 비껴가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소요 시간도 행정적으로 단 한 번은 펜딩이 없이 쭉 지속이 된다고 할 때 재건축은 한 9년. 근데 펜딩 없이 간다고 할 때 리모델링은 이제 6년 언더로 시간이 짧아서 최근에는 이 재건축이 눌리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리모델링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요. 16페이지 표 9번인데 이게 이제 제가 다 찾아봐 아마 이게 전부 다일 텐데 서울시의 리모델링 사례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네, 그 리모가 인기가 이제 있는 사업은 아닌 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들이 뭔가 돈을 조금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근데 특징은 일단 레코드에 제가 파란색으로 물산이 리모델링에서도 수주를 했었음을 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특징 일단 용적률이 다 높다. 용적률이 높다라는 뜻은 일반 분양분으로 추가로 더 지어질 집이 생기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얘기하면 재건축은 좀 안 되는 곳.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을 했던 이유가 보시면 또 세대수가 적습니다. 세대수가 적으면은 나누기에서 그렇죠. 나누기에서 가져가는 대지 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이런 사이트들이 어느 정도는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좀 하긴 했었다라는 거고요. 17페이지 제가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그림 21, 22번인데 여기 이제 마포에 있는 밤섬 호수 아파트라는 곳이고 리모델링해서 마포에 있어요? 네, 그 강변북로 따라가다 보면 좀 낮은 건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리모델링을 한 밤섬 예가 클래식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 거예요? 네, 왼쪽이 와, 완전 세로도 야 이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되게 저기 참 좋다. 내가 밤새운 거기 그쵸? 그냥 쫙 동만 연들. 네, 이렇게 낮고 이렇게 오. 노란불 들어오는 건물. 왜냐면 옛날에 그 뒤에 마포 쪽에서 술 먹고서 이렇게 그쪽 지나갔는데 단지가 너무 조용하고 좋더라고. 네, 약간 고즈넉하고. 그 앞에 놀이터도 있고. 네네. 놀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놀이터 앉아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건너편. 네. 근데 보시면 이게 높이가 올라간 거는 아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 사이트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맥스로 그냥 올린 게 이 정도다 보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내 돈 들여서 할 확률이 높은 건데 이걸 왜 하나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재건축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기왕 분담금 내고 내 돈 들여서 뭔가 새로 지을 거라면 속도를 빨리 하는 걸 하자라는 게 조합원들의 의견이 좀 모아지는 사이트도 있다 보니까 재건축 언제 기다려? 리모델링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연한도 재건축은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대상이 이제 겨우 되는데 리모델링은 15년만 넘어가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23번 보시면 제가 쭉 프로세스를 써놨는데 리모델링이 좀 이렇게 엉성하죠. 단계가 재건축보다는 행정적으로 프로세스가 짧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런 형태가 있진 않았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재건축 규제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처럼 이제 대체제로서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는 것도 한 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제 30, 40대가 실수요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전처럼 몸테크 뭐 이런 거는 좀 없어진 것 같고 버티기 들어가서. 그거가 이제 그거는 좀 많이 사라졌고 심지어 이제 구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튀었기 때문에 이럴 거면 내 돈 조금 들여서 1억 5천 정도 들여서 아파트 그냥 리뉴얼 하자라는 게 지금 3040 세대의 주거 트렌드. 갑자기 몬테크 하니까 있지만 했었어야 되는데 옛날에 정말 뭐 개 모모 아파트라고 정말 그거 버티면 되는 건데 야 거기 가보고서 난 못 살겠더라고. 안 되죠. 안 돼요. 진짜 나 이걸 어떻게 살아 거기를. 그래서 내가 야 근데 그걸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뭐 특정 단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재건축 연한은 훨씬 넘은 막 그러니까. 50년 넘은 그런 아파트들 아직 재건축 안 된 곳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뭐 당연히 연수기 달아야 되고 뭐 G 나오는 데도 있고 이촌동 그쪽 뭐. 가다 보면 그 되게 낡은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비싸더라고. 비싸죠. 버티기 막. 근데 그런 아파트들 특징 낮다. 음. 그래서 위로 올릴 게 많다. 위로 올리는 건 전부 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청약 받아서 일반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거기 생기는 수익을 이제 쉐어하는 구조가 재건축인데 그거 하려니 규제가 하도 많아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럴 거면 이제 리모 하자라는 움직임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조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는 저희 물산뿐만 아니라 건설 섹터에도 좀 의미 있는 변화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뭐 꼭
반드시 재건축 규제가 없어져야 막 시장이 슈팅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물론 이제 기울기는 재건축이 열리면 팍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규제가 안 열린다고 해서 저희 섹터 성장성이 이제 역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 18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림 26, 27번이 지금 이제 뭐 전부 다는 아니고 몇 개 좀 추려본 건데 서울 지역 그리고 분당 용인에서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들인데 특징 보시면 아까 앞서 표랑은 다르게 세대수가 많습니다. 사실 이 정도 1000세대 넘어가면은 재건축하려는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근데 아마 이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하려는 이유? 용적률이 높겠죠. 그 그림 25번 보시면 일기 신도시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처음 지어질 때부터 용적률 거의 맥스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은 현실적으로 재건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빠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19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인데 이제 그림 28번에 신축 시장이 그동안 많이 고꾸라지면서 이 시장을 리모델링 실제 대체를 했다. 뭐 그런 그림이고요. 원래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아파트에는 하는 건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산업 자료고 그림 30번에 이대로 간다면 2030년에 리모델링 시장 규모만 30조 마켓이 된다. 30조라는 거는 저희 건설이 이제 전체 그냥 그 정부 투자까지 다 포함해서 건축 토목 합치면 150조 정도 마켓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그 안에서 30조가 리모델링으로만 30조다 이러면 적지 않은 포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시장이다. 보시면 워낙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김현용이 IB 쪽 일도 요새 고생해 주는데 IB 쪽에서는 이 리모델링 시장은 들어가기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리모는 어차피 조합원들이 조합원들끼리 주인이기 하는 거니까 때문에 그 시장은 아닌 것 같고 네네. 새로 자기들끼리 하는 돈 사업만. 벌 기회가 증권사 PF 쪽에서는 별로 없네 이쪽은. 네, 리모는 네. 그렇지. 네.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20페이지는 그 유의미한 변화 중에서 사실 가장 노후화된 도시고 가장 도시 정비가 필요한 도시는 서울인데요. 이 서울 지역에 최근에 리모델링으로 발주가 2개 나왔고 그걸 2개 다 전부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림 31번에 고덕 안암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그림 33번에 금호 벽산이고요. 보시면은 공사비도 적지 않은 사이트고 세대수도 적지 않다. 근데 이 두 사이트 다 용적률 네이버 부동산 가시면 아파트 눌러보면 다 나오거든요. 여기 다 250% 넘는 곳이라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안 되고 나이는 뭐 96년, 2001년 준공이면 그렇게 또 엄청 오래된 아파트는 아닌데 리모델링을 하기로 조합원들이 좀 힘을 모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시장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레미안이 여기서 좀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라고 좀 설명을 길게 드린 거고요. 21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림 35번에 뭐 이건 올해 재건축과 리모액이랑은 다르게 이제 삼성물산이 어쨌든 주택 시장에 돌아왔다라는 데이터들인데 그림 35번에 이제 그동안 얼마나 물산이 분양을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2020년 작년 기준으로 2,800세대 분양을 했고 2,800세대면 금호건설 제가 커버하는 금호건설에 2021년 올해 자체주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히스토리컬 하이 분양은 한 14,000세대 정도 분양을 한 건데 올해 2021년 가이던스가 이제 뭐 12,000세대. 이 12,000세대를 뭐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어쨌든 이 회사의 캐파상 최소 10,000세대를 분양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 다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 이를 통해서 그림 38번처럼 대형 건설사 안에서 물산 MS가 주택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는 MS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물산의 매출과 이익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건설 부분에 대해서 좀 레미안이 다시 온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요 부분이 그림이 있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레미안이 정말 점유율이 많이 내려왔었네요. 근데 거의 뭐 안 했다시피 하신 거죠, 주택은. 근데 이제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는 내용이고 그 뒷부분은 이제 22페이지 그림 41번은 그 저희 섹터 얘기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한 겁니다. 이 1, 2, 3번의 규제가 살아있다. 1번, 2번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분양가 상한제는 이게 국토부랑 기재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살아있는 규제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게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 요걸로 우리가 베팅할 수는 사실 없는 거 아니겠느냐. 대신에 1번, 2번 규제가 계속 살아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모델링 시장으로 이 풍선 효과가 옮겨가면서 최소한 건설 섹터가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제한적이다 이렇게 결론 드리는 거고요. 23페이지에 그림 42번에 이제 수익률을 보시면 그 대형 건설주가 그동안 이제 시장을 많이 크게 이제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최근에는 뭐 지금 뭐 저희 섹터뿐만이 아니겠지만 좀 주가가 좀 재미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삼성물산의 경우는 반드시 뭐 건설 올리의 이슈는 아니겠지만 시장을 좀 많이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런 추세가 지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지금 레미안이 어느 정도 이익과 이제 실적이 기여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레미안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상은 대형 건설주와의 갭을 조금 메꿔 나갈 여지가 있지 않나 정도가 건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찾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안 좋아져서 더 나빠질 것보다는 앞으로 좀 기대 수준이 낮았던 것들. 그런 거는 이게 딱 부합되더라고요. 요 그림이 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거랑 방금 전에 점유율 그래프.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그 여지가 있다는 것과 요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서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 여기까지가 이제 레미안 얘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사실 제 섹터는 아니지만 바이오로직스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내용들을 넣은 거여서 제가 뭐 바이오로직스의 투자 포인트를 자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그 그림 47번에 보시면 요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물산 기준으로 연결로 붙는데 바이오 쪽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로직스 공장 1, 2, 3 공장 중에서 1, 2 공장은 거의 풀 가동되고 있고 3 공장이 거의 니어 풀까지 가동률이 지금 캐치업이 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2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그림 53번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시장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가 맞긴 맞고요. 캐파 기준으로 2위가 스위스 업체, 3위가 독일 업체인데 지금 그림 52번 보시면 4공장도 캐파 지금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면은 가동이 되게 될 텐데 규모가 적지 않아서 4공장까지 이제 완공이 되게 된다면은 공실명부한 1위 업체의 CMO가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서 일단 뭐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향방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은 펀더상 지금 상당히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페이지 상사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사는 이제 매출 규모는 크지만 마진율은 되게 작은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그런 사업부인데 제가 예전에도 삼성물산 볼 때 이제 상사 부분이 OP 마진이 계속 이제 1%대 이렇게 그냥 유지가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고무적인 게 지금 올해 들어서 2%대로 좀 진입을 하게 됐고 이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게 물론 이제 글로벌 뭐 원자재 가격 상승도 기여한 부분이 있겠으나 회사에서 제품의 어떤 품목 효율화, 뭐 안 되는 거 좀 정리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처음 보는 마진대인 2%가 기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사도 실적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29페이지 아까 그 저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패션 부분인데 그림 60번에 보시면 사실 그동안 삼성물산 패션이 그렇게 막 엄청 잘 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었거든요. 그 에이세컨즈 이런 브랜드가 그다지 좀 성과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피어 대비해서는 마진율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사업부였는데 지금 그 60번 보시면 좀 가파르게 패션 부분이 피어의 마진을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물산이 마진 추격이 가능했던 거 말씀하신 9호도 있겠지만 편집샵인 꼬르모코스와 비커가 좀 많이 대박이 나고 비커. 네, 이거 남성용이야. 비커요. 네, 그 62번에 보시면 저도 요새 요거 많이 쓰거든요. SSF 어플인데 삼성물산 패션 어플이에요. 여기 이제 비커가 이제 유통하는 그런 브랜드도 비커 자체 브랜드도 있고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입는 이제 메종 키친이나 아미 같은 브랜드도 다 삼성물산이 하고 요게 약간 대박이 나면서 상당히 실적이 개선이 됐다. 그 저는 이제 패션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 패션에서 그 가장 이제 킬러로 보는 게 여성복이더라고요. 여성복 침투를 얼마나 했느냐가 성공의 약간 지표가 되는데 사실 삼성물산이 9호는 괜찮지만 약간 중가의 여성복 브랜드가 아직은 없어서 이 그림 63번 보시면 10월 5일 날 최근이죠. 그 여성 데일리 브랜드 코텔로를 지금 론칭했고 이 코텔로는 SSF 몰 안에서만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브랜드고요. 가격대는
9호 밑에 약간 언더로 9호 플러스 있고 그다음에 A 세컨즈 저 밑에 있는데 그 약간 사이 정도의 약간 가성비 여성복 브랜드다. 그래서 일단은 패션의 어떤 정상화 및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다려지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너무 심플한 거라 제가 한 장 정도로 정리했는데 이제 에버랜드와 골프죠. 이 그림 65번 보시면 이제 레저 부문의 OP 마진이 당연히 적자, 코로나니까 적자고 최근에는 적자가 축소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미팅 때 이제 물산에 여쭤본 게 그래도 요새 뭐 위드 코로나고 다들 마스크 끼고 에버랜드 많이 가시던데 아직도 적자인가요? 근데 이제 거기 회사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 적자 축소는 맞긴 한데 이게 이제 BEP 넘어가고 하려면은 단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된대요. 근데 아직 거기도 해외 관광객 오고 그래. 뭐 버스로 대절하고 뭐 그런 거가 지금 없다 보니까 적자 축소는 맞는데 이게 아직 플러스까지는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적자가 축소 구간에 가 있고 말씀 최근에 많이 하고 계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물산이 어쨌든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투자 포인트 1, 2, 3번 쭉 정리 드렸는데 결론은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가 지금 이익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또 뭐가 있냐면 지주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사업회사라는 거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지주사처럼 디스카운트냐는 할 말 없어요. 뭐 자기가 지주사 애는 아니야? 날 바라보는 눈이 왜 좀 이따 얘기해줘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저희 지주 담당 이승훈 연구원이 그 지배구조와 상속세 최근 업데이트한 거랑 그다음 물산 밸류에이션까지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5월에 결정된 그 상속세 그 이후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에 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한 11조 원 정도 결국 이제 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11조 원 정도로 저는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결정된 걸 보면은 결국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 강화랑 그리고 상속세 분산에 좀 방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라던가 물산, SDS에 대한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인 이제 홍라이 전 라운미술 관장이 이제 1.5, 그리고 자녀인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이부진 사장, 그리고 이서연 이사장이 1씩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외적으로 삼성생명만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6분의 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6분의 2, 이서연 이사장이 6분의 1씩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게 결국은 향후에 좀 보험업법 개정안이 뭐 완전하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그리고 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좀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지 32페이지를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이번 상속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개인 주주로선 이제 최대 주주로 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삼성생명과 이제 좀 삼성그룹을 분할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이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홍라이 전 라운미술 관장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자의 개인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상속세를 가장 좀 많이 분담하면서 이 부담을 좀 완화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3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그래서 이제 상속 배분에 따라서 오너일가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 같은 경우가 홍라이 전 라움 관장이 이제 3.1조 원, 이재용 부회장이 2.9조 원, 이부진 사장이 2.6조 원, 이서연 이사장이 2.4조 원으로 좀 나눠지는데 그럼 상속세 부담을 어떻게 하냐를 보면은 그림 75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 상속세에 대한 재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배당금 그리고 대출 그리고 보유 지분을 좀 매각하는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부분은 결국은 이제 배당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 75번 보시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 거의 대부분의 상속세를 부담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부진 사장이나 이서연 이사장 그리고 홍라이 전 라움 관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배당 자체만으로는 좀 부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76번을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보유 지분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11조 원 중에 70% 정도인 7.9조 원은 상속 배당으로 이제 분담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나머지인 1조 원이 홍라희 전 관장이 대출을 받았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이 각각 3,300억, 3,400억 정도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0% 내에서 또 1.5조 원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태고요. 거기서 이제 가능한 거는 이제 배당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지분 매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부 연납을 하기 때문에 5년간 이제 나누어 내는 과정에서 여기에 가산세가 추가가 되고요. 또 대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자까지 고려를 하면은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배당을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좀 일부 보유 지분을 좀 매각하는 방향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분 매각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향후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매각은 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그룹의 올해 실적의 흐름을 본다면은 좀 배당 확대로 좀 이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은 삼성의 주요 계열사의 배당 정책 같은 경우를 정리를 해놨는데 전자나 생명의 올해 흐름을 본다면은 최소 배당이 10에서 20%는 올라갈 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산 같은 경우도 올해 DPS는 2,800원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좀 배당 확대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올해까지는 좋아 보이는데 내년 그 이후부터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배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삼성 SDS 매각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SDS의 지금 시가총액과 오너일가가 가진 지분율을 계산을 했을 때 SDS 같은 경우는 전자와 물산을 통해서 충분한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너일가가 이제 지분을 좀 매각을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DS 같은 경우에 시총을 고려하면은 오늘가의 매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원 확보가 한 2조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한 재원 1.5조 원은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속세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마련은 되고 있고 거기 그 과정에서 배당 확대를 통한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페이지 35페이지는 그러면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소멸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놔둔다는 거죠, 그냥 이거 그대로. 네, 지금은 현 체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유는 지난해 5월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작년 10월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이 상속을 어떻게 할 거냐, 전자에 대한 상속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삼성물산이 가져가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상속을 까보니까 사실 전공법을 선택을 했죠. 결국 상속 비율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상속세도 있었겠지만 올해 12월 말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회사랑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 보유율이거든요. 이게 기존 지주회사의 적용은 20%라는 거였는데 이게 전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산 입장에서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전자에 대한 지분을 10%포인트 더 확보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요된 재원과 이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지배구조 개편이 급진적으로 일어나긴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보머법 개정안이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지배구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활동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작년 말쯤에 BCG 보스턴 컨설팅에다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에 대한 연구라던가 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좀 나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컨설팅 자료가 나오더라도 결정은 삼성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역할은 하겠지만 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보험업법 개정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험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이제 취득 당시의 원가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시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페이지 36페이지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전자의 지분이 합쳐서 10% 정도거든요. 그럼 거의 4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삼성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지배력을 최대한 유지가 가능한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지분을 물산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주 비율이 50% 초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은 또 금산분리에 의해서 이제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지분을 또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최소 4에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정말 장기적인 그림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 5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도입이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5년 그리고 최대 7년까지의 이제 기한을 주거든요. 그리고 지주사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지분을 확보하는데 2년의 시간을 주는데, 이 지주사 체제를 전환하게 되는 강제 전환되는 계기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일대 주주로 삼성물산이 올라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면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지났을 때 지주회사 체제가 될 거고요. 그 체제 전환 이후에 2년간 자회사의 지분율을 30%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 4, 5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좀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거기서 좀 세 가지를 좀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방식인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하는 방식이 유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현실성은 좀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페이지 38페이지에 삼성전자를 물적 분할하는 시나리오고요. 이 과정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배터리 사업부 분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기대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네, 그래서 좀 현실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는 맞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죠. 전자에 대한 지분율 확보가 가장 고민일 텐데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100%의 지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지분 확보에서는 유리한 방면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의 지배구조 변화라던가 이제 물적 분할을 본다면 시장 참여자의 동의는 이끌어내기 힘들다. 그래서 사실상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식은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전자를 이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인적 분할을 한 이후에 이제 투자회사와 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물산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최소 15% 이상을 바라볼 수 있고, 오너일과는 이제 삼성전자를 직접 보유하고 있던 거를 물산에 넘기는 과정에서 물산의 지분율을 31.3%에서 그 이상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다만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산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산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삼성생명을 또다시 분할해야 되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또 인적 분할을 해야 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식은 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 이제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하는 시나리오고요. 이건 사실 뭐 금융이랑 일반 사업회사의 계열 분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산을 이제 금융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물산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12.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할 방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금융과의 사업회사로 분할해서 이제 물산이 두 개의 지주회사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명이랑 전자를 보유할 이제 유인이 크지 않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명과 전자 지분을 물산에 넘기고 물산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오너일가는 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고민인 전자의 지분을 최소 20%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좀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좀 금산분리라든가 지주회사에 대한 체제 전환을 한 번에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세 번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 시점에서의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스터디 차원에서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이야 참 삼성물산의 지배 구조를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지. 몇 년 전에 그 난리 났을 때 금기 시대는 삼성 단어였죠. 지배 구조. 스트레스 엄청 받았고. 그 건설 애널도 고생했을 거예요. 지주랑 건설이랑 엄청 불려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제 투자 의견이나 밸류에이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4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이제 저희는 이번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7만 5천 원을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고요. 그 근간에는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주사가 모두 뭐 마찬가지겠지만 신자산 같이 NAV 할인율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특히 높아 보이고요. 아까 초기에도 말씀을 센터장님께서 주셨지만 삼성물산의 NAV 할인율이 그림 3번을 보시면은 LG나 CJ 같은 순수 지주회사보다 높은 상태고 물산이 이제 지주격 회사이긴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라는 점에서는 하나와 좀 SK에 비슷한데 여기서 제가 커버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NAV 할인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도 그렇고 17년 이후에 누적으로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도 평균 50% 정도의 할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또 하나가 페이지 6페이지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IPO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할인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재적인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52주 이동 평균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도 좀 1표준 편차를 넘어서서 2표준 편차에 근접한 이제 NAV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17만 5천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아이디어를 자료 그날 모니터 때 듣고 나서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다가 이 지주사에서 다른 지주사의 아이디어도 얻었었고, 네. 이 자료에서 다른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었고, 그냥 제가 리서치가 뭐라는 거냐를 요즘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특히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기업부서 녹음을 안 했던 게 왜 그랬냐면 그냥 여기서 발견 나오면 그냥 사야 팔라 이렇게만 받으니까 이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리서치 베이스 투자를 전파하는 게 되게 한계를 많이 느껴서 아예 녹음 안 해버리고 좀 그랬었는데 이 자료는 우리가 얼마 전에 버인배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지를 때 공부해야 돼. 공부라는 거는 투자 심리를 다리는 무슨 피야 그 기초적인 얘기 말고 이게 공부입니다. 이 산업을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데이터 확인해 보시고 또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저는 할 때 건설과 지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 동시에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지주 애널이 탑픽이 SK 지주사로 바이콜 했는데 네.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고 투자회사로 간다는데 그럴 수도 있고 건설은 확실히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밸류 아침에 김세환 연구원한테 제가 좀 갑자기 질문에 당황했을 텐데 제가 그랬죠. 싸다고만 콜할 수 있는 건 아니까 건설업이. 근데 아마 정책의 결단의 시간, 선거가 다가워질수록 이거는 굉장한 알파도 가져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알파가 가져온다고 딱 생각이 들었을 때 뭘 지를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오늘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DLC 같은 거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DLENC 좋죠. DLENC, GS건설, 현대건설 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지쳐 보이는데 마무리 짓고 어거지 끌고 간다 할 땐 장 이럴 때는 이렇게 공부해 두는 게 낫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